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지 어느덧 저도 60대 문턱에 다다른 중년의 가장이 되어 있네요. 이제는 저도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또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할 만큼 나이가 들었죠. 어렸을 때는 제가 이렇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며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모의 도움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채로 살다 보니 남들보다 서너 배는 더 발버둥 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도 저에겐 늘 벽처럼 느껴졌고, 그 벽을 넘으려는 몸부림이 제 인생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살아오던 제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하기에는 지금도 곱씹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삶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특별하고도 신기한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는 한 시골에 있는 고아원에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교까지 가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도 얼른 돈부터 벌고 싶었기에 20살이 되자마자 고아원을 나와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젊다는 게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어디든 몸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일자리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하지만 철이 덜 든 나이였던 탓일까요? 일보단 노는 게 더 좋았고, 잠시 돈이 손에 쥐어지면 금세 허투루 써버렸습니다. 안정된 직장에 마음을 붙이기는커녕 이 일 저 일을 전전하다가 결국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끈질기게 한 곳에 정착하는 게 힘들었고, 쉽게 포기하는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제가 자주 들르던 동네의 오래된 국밥집에서 한 여자를 알게 됐습니다. 국밥집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그녀는 저와는 너무도 달랐죠. 언제나 손님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했고, 음식 하나를 내어줄 때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저에게도 똑같이 다가왔습니다. 게으르고 되는 대로 살던 저와는 정반대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녀의 모습은 제 눈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늘 혼자란 외로움에 젖어있던 제게 그녀의 친절은 특별했습니다. 밥을 내주며 건네던 짧은 한마디, 피곤한 기색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얼굴은 제 가슴에 자리 잡았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국밥집을 더 자주 찾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아니라 그녀를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마음을 키워가는 것과 달리 고백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뚜렷한 앞날도 없는 제가 감히 그녀에게 다가가는 게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국밥을 먹으며 혼자 마음을 키워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던 길, 골목 어귀에 누군가 주저앉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얼른 다가가 보니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국밥집에서 일하던 그녀였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잠깐 어지러워서요. 얼굴이 익숙한데. 저희 가게 자주 오시는 분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가시는 데까지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그럼 저기 버스 정류장까지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며칠째 무리하게 일하다가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이 와서 쓰러질 뻔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녀를 부축하며 함께 걸었고
처음으로 길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즈음 그녀의 얼굴엔 다시 웃음기가 돌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무사히 왔네요. 저는 김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재천입니다. 재천 씨 고마워요. 내일 가게 오시면 제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할게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곧 그녀가 타야 하는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왔습니다. 혜선 씨는 차에 올라타기 전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버스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괜히 심장이 두근거려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혜선 씨와 나누는 짧은 대화는 날마다 길어졌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다 결국 용기를 내어 고백했고 그녀도 제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몇 해 지나 결국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은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 서로에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자고 약속하며 결혼했습니다. 돈이 없어 결혼식은커녕 하얀 드레스조차 입지 못했지만 낡은 사진관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아내 역시 제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어린 나이에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다 성인이 되자 홀로 세상에 뛰어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제 곁에 와준 것만으로도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방황하며 정착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엔 신문을 돌리고 낮엔 식당 보조, 밤엔 배달 일을 하는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자리 잡고 싶단 마음에 한 식당에 정식으로 취직해 주방에 들어가 칼을 잡고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단했지만 땀 흘린 만큼 돌아오는 월급 봉투가 저에겐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원래도 몸이 약했던 아내가 부쩍 힘들어하기에 같이 병원에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4주 차네요. 네? 임신이요? 재천 씨 들었어요? 우리 부모가 된대요. 그런데 김혜선님, 평소에 몸이 약한 거 아시죠?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하고요. 힘든 일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아이도 사모님도 건강하실 수 있어요. 남편분이 특별히 잘 돌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생겼다는 건 기쁨과 설렘이 벅차오르는 일이었지만 몸이 약한 아내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도 됐어요. 병원을 다녀온 뒤 저는 혹시라도 아내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 곁을 살피며 긴장 속에 지냈습니다. 걱정과 설레는 기다림 속에 마침내 10달이 흘렀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무척 힘들어했지만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그 모든 고통을 잊은 듯 눈물을 글썽였죠. 저희는 아들에게 준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어렵게 얻은 아들이기에 아내는 더욱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아내는 원래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몸은 생각보다 더 허약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를 했지만 임신은 쉽지 않았죠. 아내는 자신은 괜찮으니 몇 번 더 노력해보자며 웃어 보였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하는 모습이 제 눈엔 너무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아이도 좋지만 혜선이 너 고생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 나는 우리 준성이 하나면 충분해. 아내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울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아들 하나만큼은 온 힘을 다해 사랑으로 키우자고 다짐했습니다. 아들 준성이는 건강하게 자라 어느덧 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새 책가방을 메고 작은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저희 부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떡해요, 여보. 준성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대요.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말에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전화기를 놓치고 주저앉아 버렸죠. 동료들이 달려와 일으켜줘서 겨우 정신을 붙잡을 수 있었고 사장님에게 사정을 말한 뒤 급히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고 아내는 충격으로 실신해 수액을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을 뜨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펑펑 울면서 아들을 찾았어요. 여보, 우리 준성이 어딨어요? 아직 수술 중이야. 걱정 마, 잘 될 거야. 당신 몸부터 챙기자. 준성이 위해서 우리가 잘 버티고 있어야지. 다행히 아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다른 곳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크게 다치는 바람에 실명 상태로 지내야 할 겁니다. 실명이요? 선생님, 우리 준성이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으로선 각막을 이식받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눈이라도 떼서 주세요. 제 눈 전부 가져가도 괜찮으니까 제발 우리 준성이 살려주세요. 저기 어떤 심정인지 이해 갑니다만 그럴 순 없습니다. 기증은행에 등록하시고 기다려보죠. 언제가 될지 장담할 순 없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믿고 기다려봅시다. 기다림은 길고도 잔인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된 아들은 밤마다 울며 제 품에 매달렸습니다. 아빠, 나 아무것도 안 보여서 너무 무서워. 다시는 엄마 아빠 얼굴 못 보는 거야? 아니야, 준성아. 엄마랑 아빠가 우리 준성이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줄 거야. 꼭 그렇게 될 테니까 걱정 마, 우리 아들. 아내처럼 저 역시도 할 수만 있다면 제 눈이라도 도려내서 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아픈 건 참아도 아들이 우는 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거든요. 몇 달을 지옥처럼 보내던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각막 기증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무려 5개월 만에 기적 같은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수술비였어요. 교통사고 치료와 병원비로 그간 모아둔 돈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절망감이 덮쳐오려던 그때 뜻밖의 손길들이 이어졌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던 때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죠. 저기 제천시에 아들 사정 다 들었어. 각막 기증자가 나타났다면서. 아유, 정말 다행이네. 자, 이거 받아.
사장님, 이건 돈 아닙니까? 이걸 왜 저한테... 직원들이랑 같이 모아봤어. 재천 씨 아들 수술 받아야 한다면서. 그동안 병원비 내느라 돈도 없을 텐데 이거 보태서 수술 받아. 가게 사장님은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제가 수술비로 걱정하는 것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동료들까지 조금씩 돈을 모아 수술비를 마련해 준 거였습니다. 재천 씨가 그동안 가게 일도 성실하게 해주고 직원들이랑도 잘 지내서 다들 이렇게 나서서 돕는 거야. 그동안 재천 씨가 헛살진 않았나 봐. 일단 그걸로 수술부터 받고 혹시 모자라면 더 말해. 내가 더 빌려줄 수 있으니까.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사람 사는 게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힘내. 부모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어야 자식도 잘 크는 거야.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웃들의 도움을 등에 업고 아들은 마침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며칠 뒤 붕대를 풀고 처음으로 빛을 다시 본 순간 아들은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내 제게 웃음을 보였습니다. 우와, 보여요. 저 다시 앞이 보여요. 준성아, 정말이야? 엄마 얼굴 보여? 엄마, 나 다 보여. 아, 준성아 고마워. 힘든 수술 잘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아들이 다시 앞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저희 세 가족은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아들은 자신에게 눈을 나눠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했죠. 그런 아들에게 아내는 말했습니다. 맞아, 준성이한테 각막을 주신 분이 있어서 우리 준성이가 이렇게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거야. 엄마도 아빠도 그분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살 거야. 준성이도 그래야 하는 거고, 알겠지? 응, 엄마. 나 그럼 그분한테 편지라도 쓰면 안 돼? 그럼 준성이가 편지 쓰면 엄마가 전해줄게. 병원 통해서 고마운 그분께 꼭 전해드리자. 비록 그 편지를 기증자에게 직접 전할 순 없었지만 그 편지가 기증자의 유족에게 전해지길 간절히 바람에 맡겼습니다. 아들은 수술 이후 건강을 되찾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부하며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뿌듯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더 단단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돈을 모았고 대출도 조금 받았지만 마침내 제 힘으로 고깃집을 열 수 있었습니다. 식당은 처음부터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손수 끓여낸 청국장은 금세 입소문이 나서 그걸 먹으려고 근처 직장인들과 공사장 인부들까지 줄지어 찾아왔죠. 점심시간이면 가게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고 값싸고 푸짐한 한 끼를 찾는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눈에 자주 띄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옷차림을 보면 공사장에서 일하는 듯 보였는데 다른 인부들과는 달리 늘 혼자 와서 조용하게 밥만 먹고 갔죠. 그리고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반찬이 남으면 꼭 싸달라고 했습니다. 마치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옛날처럼 먹고 사는 게 힘든 시절이라면 몰라도 요즘 같은 때 그렇게 남은 음식을 싸가는 손님은 드물어서 처음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또 묘하게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괜히 이것저것 물어봤다가 그에게 부담을 줄까 싶어 질문 대신 계란 후라이를 하나 더 얹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제 얼굴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1년 후 가게는 더 번창했고 이젠 저와 아내 그리고 2명의 직원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뽑기로 하고 공고를 냈는데 면접을 본 사람마다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쉽게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이력서만 뒤적이고 있자 아내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준성 아빠, 오늘 면접 본 사람들은 어때요? 괜찮은 사람 없어요? 이상하게 영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네. 홀 직원 하나 뽑는데 내가 너무 깐깐하게 구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 깐깐하긴요. 직원이면 우리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처음부터 잘 뽑아야 후회가 없죠. 그렇긴 한데 직원 뽑는 게 오래 걸려서 당신이 피곤할까봐 그렇지. 손님 많아져서 힘들진 않아? 괜찮아요. 내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천천히 보고 직원 잘 구해봐요. 아내와 직원을 구하는 걸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동안 혼자 밥 먹으러 오던 그 남자가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사장님, 여기 계산이요? 근데 사장님, 직원 구하시나 봐요? 네. 손님이 많아져서 1명을 더 뽑아야 할 것 같은데 쉽지 않네요. 그는 제 말을 듣더니 우물쭈물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혹시 사장님, 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공사장에서 일해서 잔뼈도 굵고요. 힘도 잘 씁니다. 제발 기회 한 번만 주세요. 그 남자의 눈빛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 특유의 절실함,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졌죠. 그동안 다른 사람들 면접을 보며 느낄 수 없었던 무언가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력서 가진 거 있으세요? 이력서 주시면 확인해보고 저도 아내랑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자가 이력서를 주고 가게 문을 나서자 아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나간 손님, 가게 자주 오던 남자 아니에요? 음식 남으면 알뜰하게 챙겨가던 그 사람 맞죠? 밥 먹으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었나 봐. 직원 구하는 거면 혹시 자기도 일할 수 있는지 기회 좀 달라고 하네. 그래요? 사람이 나빠 보이진 않던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그러게, 나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력서 얼핏 보니까 여기저기서 일도 많이 해본 것 같고, 그리고 나 젊을 때 보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네. 그래요? 당신 생각이 그러면 어려운 사람한테 기회 한번 줘봐요. 그렇게 해서 저는 결국 그 남자를 직원으로 들이게 됐습니다. 남자는 30대 중반이었고 이름은 김대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이력서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라고 했죠. 남자는 크게 기뻐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가게에 도착하니 저보다 먼저 온 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오늘 첫 출근이라서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말씀 편히 해주세요. 저도 그게 좋습니다. 그럼 편하게 대명이라고 불러도 되지? 보니까 나랑도 얼추 10살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으니 말이야. 그럼 대명아, 일찍 온 김에 오픈 준비하는 것 좀 도와줘. 나도 혼자서 심심했는데 잘 됐네. 일을 시작한 대명이는 생각보다 성실했습니다. 손이 빠른 편은 아니었지만 맡은 일은 허투루 하지 않았고 주방이든 홀일이든 묵묵히 해냈습니다. 다만
얼굴엔 언제나 짙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명아, 무슨 걱정이 있어? 손님으로 올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인 것 같은데. 네? 아이, 별일 없습니다. 제가 안 웃고 있으면 좀 무뚝뚝해 보여서 그런가 봐요. 이제 대명이 자네도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식구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하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면 도울 테니까. 별일 없다고 하지만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이었죠. 점심 손님이 한 차례 몰려갔다가 가게가 잠시 한산해졌을 때 그는 수저통을 닦던 손을 멈추더니 제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리곤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정말 송구하지만 혹시 이번 달 월급을 가불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가불? 일한 지 3일밖에 안 된 사람이 갑자기 가불을 내달라고 하니까 나도 좀 당황스럽긴 하네. 혹시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어? 나도 알아야 생각을 해볼 거 아니야. 저는 그 직원이 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대명이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실은 아들 하나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 그래도 그 전에 사업 실패하고 빚만 잔뜩 떠안은 상태였는데 아내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나니 막막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자네가 가게 왔을 때 음식 싸가고 그랬던 거구만. 집에 있는 아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근데 몇 년 전에 아내 먼저 떠나보냈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어렸을 텐데. 아휴, 혼자서 힘들었겠구만. 아이는 지금 몇 살이야? 올해 8살이 됐습니다. 저 그래도 혼자 아들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망할 때 생긴 빚이 있어서 아무리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손에 쥐는 게 별로 없더군요. 그러다 몇 달 전에 8살 된 아들이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숨을 가쁘게 몰아쉬더라고요. 놀라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아들 심장에 구멍이 생겼대요. 뭐? 심장에 구멍? 아기 때는 몰랐던 거야? 네, 그게 아기일 땐 너무 작아서 발견이 안 되는 거래요. 자라면서 심장에 생긴 구멍도 같이 커지면 그제야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럼 자네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대?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했어? 그게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빨리 수술해야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염치불구하고 가불을 부탁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진 돈으로는 수술비가 턱없이 모자라서요. 직원의 사연을 다 듣고 저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들의 병세를 말하는 직원의 떨림이 남일 같지 않았죠. 제 아들 준성이가 사고 났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럼 아들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데 내가 가불을 해주면 해결되겠어? 사실 제 형편으론 엄두가 안 납니다. 가족도 친척도 빌릴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사장님 가게에라도 들어와 일을 더 해보려고 한 겁니다. 모아둔 돈이 조금은 있는데 이번 달 월급 가불만 해주시면 수술비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의 눈가는 벌겋게 물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지난날 제 아들이 수술대에 누워야만 했던 상황들이 생각났습니다. 당시엔 저 역시도 수술비가 모자라 절망했지만
다행히 제가 일했던 식당 사장님이 선뜻 도와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분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아들이 지금처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 아픈 거 가지고 거짓말을 할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곤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명아, 내가 월급 가불해줄게. 아이를 살리는 일이 먼저지. 앞으로 대명이 네가 열심히 일해줄 거라 믿고 주는 거야. 사장님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저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꼭 갚겠습니다. 대명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제 손을 잡은 채로 연신 고맙단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날 저는 약속한 대로 대명이에게 가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죠. 다른 직원들은 다 출근을 했는데 그간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았던 대명이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연락 온 게 있냐 물어봐도 다들 모른다는 말뿐이었죠. 아들이 아프다는 것도 알게 돼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서 늦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몇 번 전화를 했지만 통화는 되지 않았어요. 그리곤 한참 뒤에 그에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가불해 주신 건 제가 꼭 갚겠습니다. 나중에 직접 찾아뵙고 사정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순간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이상하다는 듯 제게 물었어요. 당신 왜 그래요? 무슨 문자길래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게... 아니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3일 전부터 출근한 대명이 말이야. 아들 병원비 때문에 값을 좀 해달래서 어제 돈 줬더니 오늘 출근을 안 해버리네. 그리곤 이렇게 미안하다 문자 한 통만 딸랑 보내왔어.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거야? 저는 아내에게도 그 전날 대명이에게 들었던 그의 사정을 전해줬습니다. 아내 역시 크게 놀랐고 그의 사정을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저는 그쯤 되니 속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아닌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안 되겠어. 대명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것 같아. 이게 무슨 경우야?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어. 여보, 그 사람 내가 보기엔 나쁜 짓을 할 사람 같진 않아요. 일한 지는 별로 안 됐지만 되게 성실했잖아요. 그 전에 우리 가게 와서 밥 먹을 때도 나쁜 사람 같진 않았고요. 가불한 것도 아이 때문이라고 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르니까 믿고 기다려봐요. 저는 못내 찜찜했지만 결국 아내 말을 따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명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젠 전화기도 꺼져 있었고 문자를 보내도 보는 건지 마는 건지 답이 없었죠. 그쯤 되니 돈도 돈이지만 대명이가 괘씸해지더라고요. 사람을 믿은 결과가 이건가 싶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전에 받았던 그의 이력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주소 한 줄에 의지해 그의 집으로 향했죠. 대명이의 집은 도시 외곽의 오래된 달동네 골목에 있었습니다. 골목을 한참이나 올라가야만 보이는 작은 집, 허물어진 담장과 키보다 낮은 대문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대명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몇 번이고 다시 불러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미닫이 문이 열리며
앳된 얼굴의 남자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자마자 직감했어요. 대명이가 말했던 그의 아들이라는 걸요. 꼬마야, 너희 아빠 이름이 김대명 맞지? 아빠 어디 계시니? 아저씨는 아빠가 일하는 식당 사장님인데 아빠랑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아빠 집에 안 계시니? 아이는 제 말을 듣더니 얼굴을 구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가 지금 아파서 계속 누워있어요. 어제부터 일어나지를 않아요.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이는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도 놀라서 아이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나왔던 미닫이 문을 열자 허름한 방 한켠,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대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었고 온몸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죠.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몸을 흔들어 봐도 의식마저 없는지 대답을 못할 정도였어요. 저는 재빨리 대명이를 업고 밖으로 나왔고 그의 아들은 두 눈 가득 눈물을 머금고 저와 대명이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의사는 대명이의 몸 여기저기를 살핀 후 말했습니다. 환자분 다리에 깊은 상처가 곪으면서 염증이 심해진 듯합니다. 폐혈증 초기였어요. 보니까 치료를 받으신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되셨는지는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아무튼 일단 항생제랑 응급치료는 했으니까요. 좀 있으면 깨어날 겁니다. 이 환자분 조금만 늦어서도 위험할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저는 옆에서 울고 있는 대명이의 아들을 진정시킨 뒤 그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시간 정도 흐른 뒤 대명이는 겨우 정신을 차렸고 눈을 뜨자 곁에 앉아있는 저를 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근데 여긴 어딘가요? 저 분명 우리 아들이랑 집에 있었는데. 여기 병원이야. 자네 아들은 옆에 있다가 잠들었어. 걱정 마. 근데 어떻게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참고 있었어? 자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찾아가 봤기에 망정이지.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나도 아픈 사람 다그치고 싶진 않고 이렇게 된 거 말이나 들어보자. 너 정말 가불한 돈 떼먹으려고 했던 거야?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던 대명이는 힘겹게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는 아들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새벽엔 택배 상하차를 하고 낮엔 공사장 그리고 밤엔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식당에 취직하게 된 것이었죠. 아무래도 아이가 있으니 출퇴근이 일정한 식당이 더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더 벌기 위해 대리운전만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갑을 받은 날 말입니다. 그날도 퇴근하고 밤에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떤 유흥가 쪽에서 콜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그 인간을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빚이 생겼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사실 사업 망한 이유가 동업자 때문이었어요. 그 동업자가 사기꾼이었거든요. 저한테 투자를 받아놓고 그 돈 들고 하루아침에 사라졌거든요. 근데 대리운전 하러 간 곳에서 그 사기꾼 놈을 본 겁니다. 그랬어? 그럼 그 사기꾼은 어떻게 됐어? 자네가 잡았어? 아니요. 그때 잡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놓치고 말았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기꾼만 잡으면 남아있는 빚도 아들 수술비도 사장님한테 갑을 받은 것도 모든 게 다 해결할 수 있다고요. 사기꾼을 눈앞에서 놓쳐버린 대명이는 그놈을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직접 잡기로 마음먹은 거였죠. 그래서 그는 날이 밝자마자 그동안 병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간호사에게 아들을 며칠만 잘 봐달라고 부탁했고 저한텐 그런 문자를 남긴 채 사기꾼을 찾아다녔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며칠씩 밥도 못 챙겨 먹으면서 조그만 단서라도 발견하면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2주 만에 드디어 그 사기꾼을 도시 외곽에서 마주쳤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럼 그놈 다시 잡았어? 아니요,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갔는데 그만 교통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정신을 잃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땐 며칠이 지나 있었고 휴대폰도 산산조각이 나서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전화기를 다시 살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아니 그러면 가기로 전화를 했어야지. 난 그것도 모르고 오해만 했잖아. 제가 사장님 연락처를 외우고 있던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입원했던 병원 간호사에게 어렵게 부탁해서 가게 전화번호를 알아내긴 했는데요. 통화가 엇걸리는지 계속 연결이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푹 떨구었고 저는 그런 대명이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그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럼 그 교통사고 났을 때 다친 다리를 다 치료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구만. 사고 나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혼자 병원에 있을 아들이 걱정돼서 오래 누워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틀 전에 퇴원해서 아들이랑 같이 집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돈이 없어도 건강이 먼저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굴었어? 그러게요.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부터 몸이 안 좋긴 했어요. 열도 오르고 몸이 떨리고 정신도 아득해지고. 근데 사장님 덕분에 아들 수술비도 해결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살았네요. 사장님이 때마침 와주셔서. 대명이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고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됐어. 자네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 자네까지 약해지면 아들은 어떡할 거야. 자네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힘내야지. 저는 대명이의 사연을 다 듣고 나니 그동안의 일이 전부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웠던 시절도 겹쳐 보였죠. 모든 걸 아껴가며 아내와 함께 아들을 키웠던 그때가 말입니다. 대명이는 며칠 더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그래서 저는 그의 아들을 대신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대명이 네가 입원해 있을 동안 자네 아들은 나랑 우리의 엄마가 잘 돌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회복에만 신경 써. 몸이 다 나아야 다시 일이라도 할 거 아니야? 저야 너무 감사하지만 계속 사장님한테 신세만 져서 어쩌죠. 얼른 나와서 사장님이 갑을 해주신 거 꼭 갚겠습니다. 됐어. 그런 말 안 해도 돼.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내가 애랑 같이 집에 가서 필요한 거 챙겨서 집으로 데려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푹 쉬어. 저는 대명이 아들의 옷가지와 필요한 물품을 챙기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그의 집에 들렀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고 먼지와 잡동사니가 가득했어요. 대충 정리라도 하고 가려다가 책장을 건드렸는데
무언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건 앨범이었습니다. 대명이의 아들이 사진 속 여자를 가리키며 엄마라고 말해주더군요. 그 앨범 안에는 대명이 아내의 사진과 그녀를 추억할 수 있는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엔 편지 봉투도 서너 개 있었는데 어떤 봉투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봉투 겉면에 쓰인 글씨체가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저는 홀린 듯 그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편지를 본 순간 제 몸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건 어린 시절 제 아들이 각막을 기증해준 사람에게 쓴 감사 편지였거든요. 아니, 이게 여기 어떻게... 그거 우리 엄마가 받은 편지래요. 아빠가 그랬는데 엄마가 착한 일해서 고맙다고 누가 써줬다고 했어요. 그게 정말이야? 이게 너희 엄마가 받은 편지란 말이야? 대명이 아들의 말대로라면 이 편지의 주인공인 그의 아내가 제 아들 준성이에게 각막을 기증해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다시 대명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명아, 이건 뭐야? 이 편지가 왜 자네 집에 있는 거야? 아니, 그걸 왜 사장님이 갖고 계세요? 애 데리고 가기 전에 청소라도 좀 해줄까 하다가 발견한 거야. 자네 아들 말론 이거 자기 엄마가 받은 거라고 하던데 맞아? 네.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 각막을 기증하고 갔거든요. 살아있을 때 장기 기증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그 편지는 제 아내한테 각막 기증 받은 아이가 고맙다고 써준 거래요. 아내 죽고 나서 병원 사람들이 전달해줬죠. 아내가 알면 뿌듯해할 것 같아서 유골 뿌린 곳에 가서 편지 읽어주고 지금까지도 간직해왔던 겁니다. 근데 사장님이 그 편지를 어떻게 알고 계신 건지. 전 믿기지 않은 사실과 인연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대명씨,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 알아? 바로 내 아들이야. 자네 아내 각막을 이식받은 게 바로 우리 아들이라고. 네? 세상에, 그게 정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아들이 어릴 때 교통사고 나서 시력을 잃었는데 나중에 각막 기증 받고 지금은 잘 살고 있어. 항상 우리 아들에게 눈을 기증해준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는데 아휴, 이렇게 알게 된 게 정말 기적 같네. 저는 직원의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도 전했습니다. 아내 역시 믿을 수 없다며 깜짝 놀랐고 그 인연을 신기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들 준성이와 함께 직원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문병을 가서 그의 아내가 남긴 선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직접 전했습니다. 대명씨, 저희 애아빠한테 다 들었어요. 정말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사모님까지 오셨어요. 아내가 한 일인데 제가 그 인사를 다 받는 것 같아서 민망하네요.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사장님한테 했던 약속도 못 지켰는데 이런 감사 인사까지 받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한 사람의 선의가 또 다른 삶을 살리고 그 기억이 세월을 건너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네요. 대명씨, 앞으로는 그이랑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탁해요. 아셨죠?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로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싶단 마음으로 직원과 그의 아들을 마음을 다해 돕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그의 아들을 돌봐줬고 그가 건강해졌을 땐 다시 가게에 출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명이는 다시 성실하게 제 옆에서 일을 했고 그런 그를 볼 때면 든든한 동생이 생긴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건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명이는 제 가게에서 일하면서 아들을 키워갔고 몇 년이 흐르자 저는 제가 장사를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와 청국장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중에 대명이가 직접 가게를 차린다면 기꺼이 도와줄 의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립해 나가기보단 계속해서 제 옆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도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대명이도 그만큼 나이가 들었죠. 작년 말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봐 대명이, 혹시 말인데 자네 이 가게를 직접 운영해 볼 생각은 없나? 아,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형님이 이렇게 건강하신데 제가 왜요? 자네도 알지 않나? 우리 준성이 엄마가 몸이 약한 거.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나이 드니까 도시 생활을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공기 좋은 시골로 내려가서 살까 하는데 그러면 가게를 정리해야 하잖아. 모르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보다 아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도 형님 아직도 젊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형님 옆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배운다니. 어쩔 때 보면 자네가 나보다 훨씬 나. 혹시 돈이 부족해서 망설이는 거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어차피 우리 아들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식당을 이어받을 생각도 없거든. 하지만 이대로 문 닫긴 아깝지 않나. 그러니까 대명이 자네가 이어받아 줬으면 하네. 그는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결국 제 끈질긴 부탁에 가게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대명이가 가게를 맡은 뒤 저는 아내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끔씩 대명이가 시간이 나면 우리 집에도 찾아오곤 하는데요. 그날은 집이 꼭 잔칫날 같아집니다. 아, 여보, 이게 다 뭐야? 왜 갑자기 잔치 음식을 만들고 그래? 오늘 무슨 날이야? 대명 씨가 내려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맛있는 것도 먹이고 올라갈 때 석주랑 같이 먹을 밑반찬도 좀 싸주려고요. 에헤이, 이럴 때 보면 당신이 나보다 대명이랑 더 친한 것 같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부모도 동기간도 없어서 그런가 대명 씨가 제 남동생 같고 석주도 친조카 같아요. 맞아. 그러고 보면 우리 인연도 참 신기해. 그때 대명이 경찰에 신고하자는 거 당신이 말리지 않았으면 우리 준성이 생명의 은인을 몰라볼 뻔했잖아. 당신 말 듣기를 잘했지. 현재 저희 가족과 대명이는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켜주고 함께해주는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막막했던 상황 속에서 작은 기적 하나가 제 아들의 삶을 바꾸고 또 그 인연이 다시 저와 제 가족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벅찹니다. 예기치 못한 도움과 신뢰, 그리고 그로 인해 이어진 소중한 인연들 덕분에 저는 오늘 이렇게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받은 만큼 다시 나누며 또 그로 인해 생긴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